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갑니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뭘 배우고 있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는 게 무엇이더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69페이지부터 용도지역의 종류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것이 제일 먼저 보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그럼 용도지역을 어디다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한다?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 지정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결국은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된다. 그럼 지정하려면 원칙은 무슨 절차인데? 좀 전에 말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의해서 2반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를 거쳐서 여기가 무슨 용도지역이야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에서 지정하면 되는데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도 여기는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 도시지역이나 또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거로 보는 그런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에 관한 것들이 여러분들 기본서 72페이지, 73페이지에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75페이지 기본서에 보시면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본서 75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럼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건 무슨 말이더냐? 용도지역에 지정되는 이유는 왜 21가지로 나눠서 지정할까? 그냥 한 가지로 지정하지 왜 21가지씩이나 그걸 세분화 시켰을까? 그냥 도시지역하고 끝내면 되지. 도시지역을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시 주거지역은 전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은 다시 1, 2종, 일반은 다시 1, 2, 3종 이런 식으로 왜 수많은 용도적으로 그렇게 다 세분화시켜서 지정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각각의 용도지마다 효과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게 바로 행위제한으로 나타납니다. 자, 용도지역이란 개념이 뭐였었죠? 우리 용도지역이란 개념.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21가지 용도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하는 건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짓는 거, 토지 이용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위제한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뭐가 있다? 행위제한 3가지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건축제한이란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있죠? 제일 먼저 건축제한. 즉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만 짓고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만 지어라.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이렇게 바로 건축제한이란 행위제한이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땅이나 그냥 아무거나 줘도 됩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살고 싶다고? 아니 아무데나 가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지으면 될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 주는 게 바로 뭐다? 그게 용도지역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분석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다? 용도지역이 어디냐? 그게 무슨 용도지역에 속하느냐?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집원 하나 달랑 들고 와요. 저한테 와서 교수님 이 땅에다가요 건물 좀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가능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무슨 용도지역인도 모르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용도지역부터 찾아봐야죠. 그래서 한번 넌지시 물어봅니다. 거기가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한번 뭐라죠? 몰라요. 돌아버립니다. 무슨 용도지역인도 모르면서 건물 짓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먼저 무슨 용도지역인데요? 여기다 이런 건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또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무슨 땅이 어디인지 그 지역이 행정구역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시 또는 무슨 지역을 따서 특광, 특시특도, 시군 다 어딘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서울인지 아니면 수원시인지 성남시인지 다 다르거든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 조례를 뒤져가지고 이런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그 조례에서 이게 지을 수 있다 없어 이게 구분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가지고 여기는 이런 거 지을 수 있어요. 이건 안 돼요. 그걸 따져보는 것이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다 용도지역마다 그런 건축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건축제한만 있을까? 아니요. 2가지 제한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폐율 제한이라는 것도 있고 용적률 제한하는 것들아 이렇게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3가지 행위 제한이 있단다.
각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으로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뭐?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럼 첫째, 건축 제한이라는 건 좀 전에 각각의 용도지마다 건축할 수 있는 게 다르다 그랬죠? 바로 건축 제한이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뭐라 하더냐?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꼭 건축물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시설의 뭐에 대해서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한다? 건축 제한을 말한다. 각 용도 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짓는데 첫째, 용도. 용도라는 게 뭐죠?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걸 주택 용도로 쓸 거냐? 상가 용도로 쓸 거냐? 이건 농사 짓는 농업 용도로 쓸 것이냐? 이게 다 용도죠. 종류. 건축물마다 또 종류들이 다 나눠져요. 그래서 건축물 보면 종류도 몇 가지가 되냐? 29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걸린 생활, 2종 걸린 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그게 종류들이 쫙 구분됩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그 건축물이 무슨 종류인지 그 다음에 규모, 얼마의 크기로 지을 거냐. 여기는 3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다. 여기는 4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 어디는 2층만 자라. 여기는 1000제부터 미만까지만 지을 수 있다. 500제부터 미만만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건축물들의 규모를 제한하는 거. 이걸 한마디로 무슨 제한을 한다? 건축 제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이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한마디로 무슨 제한을 한다? 그걸 건축 제한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21가지 용도적마다 아까 21가지 용도적 있다 했죠? 거기마다 이런 건축물 지을 수 있는 종류라든지 용도라든지 또는 규모를 제한을 받는다. 한마디로 그걸 건축 제한을 합니다. 그럼 원칙은 어떻게 제한하느냐? 건축 제한하는 방법이야. 원칙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거지역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찾아보시면 뭐라 됐더냐? 그건 여러분들 기본서에 가서 언뜻 보시렵니까? 여러분들 75페이지 기본서 75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둘로 쪼개져 있죠. 국토개법 시행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나눠서 다음 페이지에 주르륵 하고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에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무엇이냐? 그래놓고 국토개법 시행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건 전국에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다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럼 물을 것 없어.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우측편에 있는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그 말은 도시군 계획 조례가 뭐라 그랬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즉 전국에 있는 관할구역들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에서 조례에 도시군 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75페이지 맨 밑에 쪽에 있는 우측 부분 1종 전용주에서 건축할 수 있다는 그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다는 건 전국 어디서나 다 되는 게 아니고 해당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1종 전용주거에서는 이건 대요라고 규정된 거면 되는 거고 규정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는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좌측편에 있는 것들은 좌측편에 규정된 건 전국 어디선지 1종 전용주거는 다 되는 것이다. 우측편에 규정되는 것들은 도시군 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건축할 수 있고 조례 없으면 못 짓는 겁니다. 예를 들면 7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우측에 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전부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조례를 찾아봐서 그 다가구주택이 들어있으면 지을 수 있고 들어있지 않은 지역은 못 짓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따져보자.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조례를 들어가 봤어. 그것들이 그 조례에서 쭉 규정된 중에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서울특별시에는 뭐가 들어있다?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돼 있대. 다가구주택이라고 써 있어. 근데 인천광역시 도시군 계획조례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짓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1종 전용주거지역에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고 저 인천에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는 지역마다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례에서 규정돼 있으면 짓는 거고 규정 없으면 못 짓는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할 때는 반드시 조례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모든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이 네 군데 용도죠. 자, 용도지역부터 외워야지만 이거 지금부터 진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숙제 냈던 이유가 외웠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거지역 중에 무슨 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중에 무슨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모든 상업지역이니까 중일유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요 네 군데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라. 요게 다릅니다.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좀 전에 기본서에 봤듯이 유로유일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부터 준공업지역, 모든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건축할 수 없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 나와 있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뭐라고 했대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됐습니다. 그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할 수 없다 그랬잖아. 따라서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원칙이야. 예외는 있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서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서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그건 아파트 같은 거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그냥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또 뭐도 안 되는데 공동주택 중 아파트 원칙은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할 수 없는 것들 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 이건 뭐로 정했을 때만 조례로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없다라 이 말입니다. 조례에서 이거 칠 수 없어 라고 규정되면 그건 짓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죠? 자, 좀 전에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열거되지 않은 것들은 뭐라는 얘기야? 건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열거된 것만 건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짓지 말라. 이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죠. 반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이런 건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 이해는 뭐라는 얘기야? 다 지어도 좋다 이 소리입니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는 건 그것만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열거되지 않은 것들은 지어도 괜찮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바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죠. 그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한 것들이 행위자리 더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할 수 없는 것만 몇 개 열거해놓고 나머지는 다 지어도 돼 이런 뜻이거든. 따라서 건축할 수 없다는 그 말은 이것만 짓지 말라. 나머지는 다 지어도 좋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것보다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한 그 용도지역이 행위제한이 더 완화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어디가 행위제한이 완화되죠? 바로 준자 들어가는 지역들.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모든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건물들을 크게 짓잖아. 행위제한이 완화됩니다. 계획관리지역, 관리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그래도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용도지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준상위는 계획을 잘해요. 그렇죠? 준상위 뭐죠?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준. 그 다음에 모든 상업지역의 상.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계획. 해서 준상위는 계획을 잘해요. 준자 들어가는 용도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은 뭐 하는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군 계획시설은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말이 나왔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게 지난주에 우리 용어적에서 나왔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걸 뭐란다?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 기반시설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런 기반시설을 어디다가 설치하고 싶으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다 도로를 내고 싶다, 여기다 공원을 조성하고 싶다, 학교를 짓고 싶다. 구체화되죠. 그럴 때는 주먹국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랬었죠.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대. 여기가 구로구 여기다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그걸 무슨 시설을 부른다?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그냥 도로, 공원, 학교 막연한 것이고 어디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구체화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했죠. 그런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도로 만드는 거 용도지역에 따라서 도로가 달라질까? 아닙니다. 우리 고속도로 만드는데
도시적은 고속도로 만들 때 그거는 뭐 16차선으로 만들고 저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나갈 때는 2차선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도시에서는 콘크리트로 다 만들고 저 시골에서는 자갈길 만듭니까? 같은 고속도로가 아니거든요. 도로는 그런 용도 지역이 무엇이냐 따지지 않고 자기들이 설치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는 무슨 제한 있죠? 건폐율 제한이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건폐율이라는 건 뭘 보고 건폐율을 한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면 이게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건 먼저 건축 면적이라는 개념이 뭐죠? 건축 면적. 보세요. 이거 하나의 건축물이 존재하는데 어떤 대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때 건물이 뭐겠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을 무슨 벽을 한다? 외벽. 가장 바깥쪽에는 그 외벽도 벽 두께가 있다 그랬죠. 그 벽 두께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 그걸 뭐란다? 외벽의 중심선이라고 그러죠. 그럼 지금 이게 외벽으로 이제 본다면 이 외벽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중심선이 지나갈 거다 이겁니다. 그 중심선을 따라 이렇게 선을 왔을 때 요 수평 투영 면적, 그림자에서 이 면적, 이걸 뭐라 부른다? 그걸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에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걸 건축 면적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무슨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 면적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지 면적은 현재 얼마로 돼 있죠? 이게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자. 둘 다 대지는 1000제곱미터 됩니다. 그런데 요 건축 면적은 이쪽 좌측에 있는 건 500제곱미터고 우측에 있는 건 2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대지 면적 1000분의 요거에 숫자를 대입하면 돼. 대지 면적 1000분의 건축 면적 얼마? 여기 이쪽은 500제곱미터. 그럼 1000분의 5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되죠? 1000분의 500은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100은 50%. 일단은 건폐율 50%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죠. 그건 건폐율 50%라는 문제가 돼요. 반면에 이쪽은 대지 면적은 1000인데 건축 면적은 200밖에 안 됩니다. 이 면적이 더 줄어들었잖아. 그죠? 그럼 면적이 2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0분의 200 곱하기 100 하면 20%. 일단은 건폐율 20%밖에 안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쪽 좌측에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가 되는 것이고 우측에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대지 면적이 1000일 때 좌측건 건축 면적이 500점들을 차지하고 우측은 건축 면적이 200점들을 차지한다. 결국 대지의 건물을 얼마나 뚱땅하게 질 거냐, 홀쭉하게 질 것이냐, 뚱땅하게 질 것이냐, 홀쭉하게 질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걸 뭐란다? 그걸 건폐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뭘 결정한다? 대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는데 대지 아래다 건물을 넓게 질 것인지 뚱땅하게 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좁게 홀쭉하게 질 건지 이걸 결정하는 걸 뭐란다? 건폐율이라고 표현하죠. 그때 건폐율이 100% 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건폐율이 100%에 가까이 간다는 건 무슨 말이죠? 대지 안에 건축물을 넓게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지 안에 건물이 빡빡하게 짓는 건 건폐율이 100% 쪽에 올라가도록 되는 것이고 건폐율이 0% 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0% 쪽에 가까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건축물이 어떻게 짓는다? 대지 안에 홀쭉하게 좁게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홀쭉하게 짓는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 이게 건폐율이거든요. 근데 이 건폐율을 뭔단다? 21개 용도지역마다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라고 그 규제를 받습니다.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고 규제를 받는데 법률에서는 크게 범위를 정해놓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21개마다 얼마 이하로 자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주거지역 중에 제1종 천연주거지역은 50% 이하로 자랍니다. 아까 여기 제1종 천연주거지역 건폐율 아무리 넓어도 최대 50% 이하로만 자라. 그게 1종 천연주거지역. 어디도 마찬가지고 2종 천연주거지역도 50%. 반면에 1종 일반주거지역 60%, 2종 일반주거지역 60%, 3종 일반주거지역 50%, 준주거지역은 70%까지 자랍니다. 상업지역 중에 중심상업지역은 무려 90%까지 지래요. 그러면 거의 대지에 가득 차도록 짓는 거 그게 90%까지 올라가도록 중심상업지역은 봐줍니다. 반면에 맨 마지막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얼마? 20% 끝밖에 안 돼요. 자연환경 보전 20%만 차라. 그런 식으로 각각의 21개 용도지역마다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라고 규제하는 걸 한마디로 뭘 한다? 그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규제한다 이 뜻입니다. 물론 실무 가서는 이거 적용하면 안 돼요. 마지막은 도시군 계획 조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서울특별시에 있는 각 21개 용도지마다 건폐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마지막은 조례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조례는 시험 문제 안 난다 그랬죠. 서울특별시 조례를 시험 문제 내면 부산 사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풀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국의 시험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한다? 시행령상 검표율 최대한도까지만 시험 문제 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외우면 돼. 그래서 이 머리점만 따서 어떻게 하죠? 556657 9887 777 222 224 22 21가지를 순서대로 해야 돼. 556657 9887 777 222 224 22 이런 식으로 21가지를 외웁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21가지. 이걸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죠?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 그래프를 보면서 외우십시오. 556657 9887 777 222 224 22 한 5번만 자꾸 하면 됩니다. 네, 자꾸 반복하시면 외우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556657 9887 777 222 224 22 그런 식으로 해서 21가지를 쪼로로 외우는 거. 10초만 외우잖아. 지금 해봐. 그죠? 10초면 끝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걸 암기해두는 것. 시험 문제 작년에도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올해는 용적률 갖고 작년은 검표를 나섰습니다. 거의 매년 돌아가면서 검표과 용적률은 한 문제씩은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검표 제한. 다시 말하면 21개 용도점마다 내 맘대로 대지에다 건물 뚱땅하게 짓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지을 때 얼마나 뚱땅하게 지을 것인지는 그거는 이렇게 몇 퍼센트 이어져라 라고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는 거. 이것을 검표율 제한을 한다. 그럼 검표율 제한만 있습니까? 아니요. 용적률 제한도 있더라 그랬죠. 그럼 용적률이라는 개념 뭐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검표율은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써놓기를 검표율은 건대고 용적률은 연대다. 여기다 써놨어. 검표율은 건대. 그렇잖아. 검표율은 건대죠? 근데 용적률은 다시 반대. 용적률은 연대입니다. 용적률을 했더니 또 용인대 잃어버리면 안 돼. 용적률은 연대. 검표율은 건대, 용적률은 연대. 이렇게 하죠. 그럼 이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그랬습니다. 그럼 연면적이 뭔지 또 개념 정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연면적. 자, 여기 보시면 좀 전에 하나의 건축물에 뭐가 있습니까? 각 층별 바다 면적이 있습니다. 1층 바다 면적, 2층 바다 면적, 3층 바다 면적, 4층 바다 면적. 각 층별로 바다 면적이 있죠? 이때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 1층 바다 면적, 2층 바다 면적, 3층, 4층 이걸 다 더하면 그걸 뭐라 부른다? 원칙적으로 그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닥 면적이 하나가 5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면 바닥 면적 한 칸이 500이래. 그럼 500짜리가 4칸 동일하게 올라갔다고 가정하자. 달라질 수는 있어. 올라가면서 폭이 좁아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동일하게 올라갔다고 가정하면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짜리가 4개가 올라갔으니까 연면적은 얼마란다? 원칙적으로 한 2000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몇 가니까 3개 층만 올라갔으니까 이건 얼마다? 연면적은 그때는 1500이 되겠죠. 그래서 500짜리가 4칸에 올라가면 연면적은 2000이 되는 것이고 바닥 면적 500짜리가 3개 층만 올라가면 연면적은 그건 150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용적률이 달라지죠. 그럼 용적률은 뭐로 따진다? 대지 면적에 대한 이 연면적의 비율이니까 대지 면적 1000분의 여기 대지 면적 1000이죠? 1000분의 연면적 이쪽 2000 곱하기 100 그러면 1000분의 2000은 2가 되는 것이고 2 곱하기 100은 200%. 그래서 이건 용적률 200%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쪽은 대지 면적은 1000인데 연면적은 1500밖에 안 되니까 1000분의 1500 곱하기 100 하면 이거는 150%. 용적률 150%입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닥 면적의 합계가 많아지는 겁니다. 건물에 쓸 수 있는 바닥의 면적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늘어날수록 건물의 효용 가치는 더 커지는 겁니다. 반면에 용적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은 건데 그 용적률을 내 마음대로 높게 내 멋대로 지으면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1개 용도점마다 몇 퍼센트 이어져라 라는 또 제한을 받는다. 그게 용적률 제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용적률 계산할 때 이건 나중에 건축법에서 다시 나와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몇 가지는 제외되느냐? 4가지는 제외됩니다. 용적률 계산하는 요 연면적 있죠. 이거 용적할 때 요 연면적에서 뭐 되겠다?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빼낸 게 4가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으면요. 그 지하층도 바닥 면적 있죠? 그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지하층 바닥 면적. 두 번째, 지상층인데 이런 데다 주차 공간을 쓰는 게 있어.
지상 공간, 이거 다 차고지로 다 이렇게 써서 건물의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쓰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에서 빼버립니다. 따라서 바다 면적이 500제곱미터지만 그 중에 주차 공간으로 다 200제곱미터를 쓴다? 그럼 200은 빼고 나머지 300만 여기서는 포함시키는 거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건축물의 중간중간에 보면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 중간중간에 건물 중간에 피난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옵니다. 화재 발생 시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그런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 중간중간에 설치되는 피난 안전구역이 있으면 그 바닥 면적도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시켜줍니다. 또 하나 경사진 지붕 아래다 설치하는 또 대피공간에서 이런 건물의 옥상에 이렇게 경사진 지붕이 있어요. 그때 요 안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화재 발생 시 옥상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도망갈 게 없잖아. 요 방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이 열 같은 게 차단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방관들이 와서 구해줄 때까지 그 방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 방해를 피난 대피공간이라는데 그 경사진 지붕 아래 설치하는 이런 대피공간도 용적률 계산할 때는 그 면적은 대피공간의 바다 면적 있죠? 그거는 용적률 계산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라는 건 시험 문제 찰나니까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 지하층, 그 다음에 지상의 주차장, 그 다음에 피난안전구역, 그 다음에 대피공간. 지하 주차장은 전쟁 나면 피난하여 대피하는 곳. 지하 주차장,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하여 대피하는 곳. 요 네 가지는 뭐에 속한다?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라 라는 거 여기까지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21가지 용도점마다 용적률 최대한도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이걸 제한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온다냐? 21가지 그걸 순서대로 외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되게 많습니다. 아까 자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책에 보시면 79페이지에 보시면 79페이지에 시행령상 기준 해가지고 5566 57 9887 777 222 224 22 그거는 외울만 하잖아. 그냥 1년인데 그런데 용적률은 어디 나오더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83페이지 값을 보면 83페이지에 기본서 거기에 시행령상 기준 해가지고 제1종 전원주거지역에서는 50% 이상 100%야. 2종 전원주거지역은 100% 이상 150%야. 이런 식으로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하라고 시행령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못 외웁니다. 이렇게 21개를.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얼마 이상이란 말은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우는 건 얼마 이하 그것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이런 식으로 그 숫자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기에는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외우는 방법은 그냥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농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개발지역. 그래서 상업지역부터 제일 높으니까 상, 준, 공주, 녹, 관농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상, 준, 공, 주, 녹, 관농자. 그래서 상준, 공주, 녹, 관농자. 다시 한번 상준, 공주, 녹, 관농자. 상준, 공주, 녹, 관농자. 상을 준 공주가 상을 준 공주. 그래서 상준 공주는 상을 준 공주죠. 옛날에 수족공주 계셨어요. 그죠? 지금은 깜빵에 가 계시지만 그 수족공주가 뭐였죠?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그래서 상을 준 공주가 녹지에서 뭐 한다? 관농자한다. 그래서 상준 공주, 녹관농자.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아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랬었죠? 최대 높은 중심상업지역이 용적률 최대 1500%입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이 용적률이 가장 높아요. 최대 얼마까지? 1500%까지.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그래서 각각 200씩 내려가죠.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이 400, 일반공업지역이 350, 전용공업지역이 300. 그래서 400, 350, 300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중에서 나머지 주거지역들 뭐 있었죠? 일반 주거지역하고 전용 주거지역 했었잖아. 순서 3, 2, 1, 2, 1 순서대로요.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 이게 3, 2, 1, 2, 1. 그래서 각각 300, 250, 200, 150, 100, 50씩 내려갑니다. 순서대로.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생산 녹지지역하고 자연 녹지지역은 얼마죠? 100이고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80이 아니라 그건 계획관리적은 100으로 올라옵니다. 대신 녹지지역 중에 보전녹지 있죠? 이건 해유제한이 심하니까 100이 안 된대. 너는 80으로 내려가라. 해서 보전녹지역은 80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원래 녹지지역은 100이고 관농지역은 80인데 관농자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100으로 올라오고 거꾸로 보전녹지역은 80으로 쫓겨내려간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100이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100이다. 계백장군. 계획관리지역은 100이죠. 계백장군. 계획관리지역은 100이다. 계백장군이 황산벌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 뭐 했죠? 80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은 100이 아니고 80은 80 해서 이겼다. 그래서 계백장군이 황산벌 보전녹지지역에서 80을 해가지고 이겼답니다. 그래서 계백장군의 계백 보전녹지에서 80은 80 보전녹지는 80. 이것도 아주 중요한 숫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마다 용적률 최대한도를 외우셔야 된다. 어떻게 한다? 상준공주, 녹관농자. 참 공법 외울 거 많아요. 근데 외우셔야 돼. 첫 번째, 매년 올해도 이거 첫 번째 났거든요. 이거 못 외웠으면 못 푸는 겁니다. 상준공주, 녹관농자 이렇게 해놓고 각각 1500, 500, 아니 1500 크게 봐야 돼. 1500, 500 순서 바꿔서 색깔 보세요. 여기 1500 안 바뀌었나? 땡. 자, 1500, 500, 400, 300, 100, 80 이게 기준입니다. 상준공주, 녹, 관농자 해놓고 1500, 500, 400, 300, 100, 80 이렇게 먼저 외워야 돼. 그래갖고 1500, 1300, 1100, 900 500 밑에 400, 350, 300 그 다음에 300, 250, 200, 150, 100 순서가 외워지는 게 똑같이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80 다만 100 중에서 녹지지역이라고 다 100이 아니라 보전녹지역은 80으로 쫓겨 내려가고 그래서 황산벌 보전녹지역에서 80으로 했죠. 80으로 보전녹지역은 80으로 내려가고 계백장군만 관리지역 중에 계백장군만 80이 아니라 100으로 올라간다. 계획관리지역 100으로 올라간다. 아셨죠? 이것이 중요한 숫자들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둬야 모의고사 풀 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죠? 용적률 제한. 그래서 용적률도 내 멋대로다, 내 멋대로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라고 법에서 정했으면 그 퍼센트 이하로만 줘야 되지 내 멋대로 크게 져서는 아니 된다. 이걸 용적률 제한입니다. 이와 같이 21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뭐뭐 있단다? 첫째,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건축제한. 두 번째, 대지에다 건물 너무 뚱땅하게 짓지 말라. 건폐율제한. 대지에다 너무 건물 쭉쭉 빵빵으로 짓지 말라. 용적률 제한. 그래서 건폐율제한은 건물에 너 대지에다가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것이냐, 뚱땅하게 지을 것이냐 이걸 규제하는 건 건폐율제한이고 대지에다 건물을 얼마나 쭉쭉 빵빵으로 지을 것이냐 그걸 제한하는 건 용적률 제한이라 한단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직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걸 미지정 지역을 한다. 자, 용도지역을 지정해 나가는 건 21가지를 지정해 나가는 건 무슨 절차에 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지정한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쪽은 무슨 용도지역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여기는 아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역을 뭐라 부른다? 미지정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무슨 지역이야? 여기는 도시지역, 이쪽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이쪽은 아직 무슨 지역으로 하면 좋을 건지 아직은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뭐라 부른다? 그걸 미지정 지역이라고 하고. 그럼 미지정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분들 건축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어떤 건축물을 지킬 것인지, 그때 건축 제한, 그 건폐율은 몇 프로, 용적률은 몇 프로 질 건지,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도 이런 해위 제한이 따라주는데 그럼 무슨 건축물을 지켜야 할까? 자,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으니까 네 멋대로 지어라 그러면 아무거나 네 맘대로 지었고 규모도 네 멋대로 크게 지어라.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아직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지역도 언젠가는 용도지역 지정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언젠가는 지정되겠죠.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로 21가지 중에 한 가지로 지정될 겁니다. 그럼 용도지역 21가지 중에서 가장 행위 제한이 심한 게 어딘지 아십니까? 용도지역 21가지 중에 가장 행위 제한이 심한 거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거든요. 따라서 아직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지역에다 건축물을 지을 때는 어디 있는 걸 지어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고 그때 건폐율 몇 퍼센트? 그때 용적률 몇 프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걸 적용하랍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용적률 제한을 적용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잠깐만. 용도적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뭘 적용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적용한다. 이게 정답이죠. 그럼 문제는 여기도 지금 무슨 지역만 돼 있죠? 미세분 도시지역이 뭐죠? 그냥 도시지역하고만 지정됐어요. 여기 이렇게 빨간 지역, 빨간 데가 그냥 도시지역하고만 됐습니다. 근데 도시지역은 또 뭐로 나눠지죠? 천연주거지역,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다시 전용은 1, 2종, 일반은 1, 2, 3종. 총 도시지역은 몇 가지로 나눠진다? 16가지로 세분화되거든요. 근데 아직 16가지로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도시지역하고만 지정됐다는 얘기죠. 왜 그러죠? 아직은 어디다가 상가를 짓고 어디다가 단독주택을 짓고 어디다 아파트 짓고 어디다가 공원을 조성할 건지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을 어디다 할 것이고 상업지역을 어디다 할 것이고 공업지역을 어디다 하고 녹지지역을 어디다 할 건지는 아직 구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로 돼서 도시지역하고만 지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뭐라 부른다? 미세분된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16가지로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도시지역하고 포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를 미세분된 도시지역이라고 하죠. 그럼 미세분된 도시지역에도 건축물 지어야 됩니까? 예, 지어야 되죠. 그럼 어떤 건축물 지을까? 자, 이거는 아까 미지정하고는 다릅니다. 미지정은 아예 용도적 지정이 없는 것이고 그때는 가장 심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걸 지어라 이 소리고 이건 도시지역까지는 지정됐는데 아직 16가지 중에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지으면 될까? 도시지역 16가지 중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심한 용도지역. 도시지역 16가지 중에서 가장 심한 게 어딜까? 녹지지역 중에서도 무슨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요. 그래도 건축물 지을 만한 게 있어요. 근데 보전녹지지역은 웬만하면 지을 만한 게 없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도시지역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심한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하고 그때 건폐율 용적률을 어디다 짓게 한다? 미세분된 도시지역에서는 건물 짓게 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단다? 근데 그냥 도시지역하고만 되는 지역이야. 건물 짓고 싶다? 그때는 보전녹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보다 더 완화되는 용도지역이 되면 그때 가서 더 규모 키우면 될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증축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일단은 미세분된 도시지역 안에서는 가장 행위제한이 심한 도시지역에서 가장 심한 보전녹지에서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면 된다. 그때 건폐율 용적률 제한도 적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세분된 관리지역. 관리지역하고만 지정됐지 아직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가 아직 그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미세분된 관리지역이라고 하고 거기다 건축물 지을 때는 일단은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심한 거 무슨 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일단 짓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장차 용도지역 중에 가장 심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걸 지켜주고 미세분된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 중에 가장 심한 보전녹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미세분된 관리지역에서는 관리지역 중에 가장 행위제한이 심한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그런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적용한다라는 거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정지역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미정이는 뭐다? 자연민이다. 예, 미정이는요. 그럼 별로 성형수술 안 했는데도 그래도 이쁘답니다. 자연민이다. 그래서 미정이는 자연민이다. 미정이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미지정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적용한다. 이 말이죠. 반면에 여기 미세분된 도시지역에서는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걸 적용하고 미세분된 관리지역에 관해서는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걸 적용한다. 그래서 더 이뻐지고 싶어서 어디 갔대? 미도퍼 백화점. 지금은 미도퍼 백화점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명동 그쪽에 있었는데 그때 그 미도퍼 백화점에서 뭐 맞았답니까? 보톡스를 맞았는데 얼굴이 뭐죠? 녹아버렸답니다. 예, 보톡스 잘못 맞으면 얼굴이 팽팽해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더 녹아버린대. 그래서 미세분된 도시지역에서는 뭔다? 보전 녹지지역, 보톡스 맞고 얼굴이 녹아버렸다. 그래서 미도퍼 백화점에 가서 보톡스 맞았는데 얼굴이 녹아버렸대. 그래서 그 미도퍼 백화점이 파산해서 사라졌잖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도보녹 이렇게 하고 또 이쁜 얼굴을 미리 관리하고 잘 보관하세요. 예, 이쁜 얼굴은 미리 관리하라. 미세분된 관리죠. 미관. 그래서 뭔다? 보존관리죠. 잘 보관하죠. 보존관리죠. 그래서 미세분 관리지역에서는 보존관리지역에 관한 걸 적용한다. 미관, 보관, 미세분 관리지역에서는 보존관리지역에 관한 걸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는 것이 시험 문제 출제 잘 되는 것들이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란 말 있죠. 시험 문제 자주 나는 건 아니야. 가끔 나는 건데 보자. 그럼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이 여기죠. 도시죠. 이 안에다가 적용을 안 하는 게 있답니다. 어떤 거죠? 첫째, 다른 법률에 나오는 첫째 뭐겠죠? 접도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접도구역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죠? 도로법에 가보면 나옵니다. 접도구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서 그림 간단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 몇 페이지? 87페이지 보십시오. 기본서 87페이지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저기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시골죠. 걷다 보면 도로들이 이렇게 꾸불짝꾸불짝 이렇게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죠? 시골길들. 근데 이 시골길 옆에 보시면 이쪽에는 건물 못 짓게 하는 데가 있어요. 도로변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건물 짓지 말래요. 도로변 옆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같은 거, 공작물 같은 거 설치하지 말랍니다. 도로변 옆에다가. 왜 그런지 아시죠? 첫째는 시골길은요. 제일 문제가 뭐냐?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이 안 됩니다. 태반이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 그냥 차도 같이 다니는 게 됐죠. 그러면 건물을 갖다가 이 도로변 바로 옆에다 져버리면 건물을 여기다 바로 져버렸어요. 여기다. 건물 여기다 바로 도로변에 붙어졌어. 그럼 어떤 문제가 터지죠? 차가 일리 가고 있는데 사람이 이 건물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 자동차는 지금 일리 가고 있는데 그럼 뭐 한다? 꽝 받아버립니다. 우리 일반적인 도시는 차도 인도가 구분돼서 사람이 나오더라도 바로 이제 인도로 나오지 차도 쪽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시골길은 안 그렇습니다. 바로 부딪힐 수 있죠. 또 하나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 저 뒤쪽에서 사람이 길로 바로 나오는 거 안 보입니다. 그냥 쳐버립니다. 시골길은 이렇게 위험하죠. 그래서 도로변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이런 도로부터 일정 거리 내는 건물 저라 짓지 말라고 해서 요 도로변으로부터 일정 거리 뒤쪽으로만 건물 짓도록 이렇게 하는데 요때 요 노란 구역을 뭐라 본다? 이 노란 구역 이걸 우리가 바로는 그 도로법에서 나오는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도로법에서 나오는 뭐라 한다? 네, 여기다 건물 짓지 못하게 하는 거 도로법에서 나오는 접도구역이란다. 자, 갑자기 또 접도구역 생각이 안 나냐? 그럼 접도구역이라는 건 어디 가면 있더냐? 시골에 가보십시오. 시골에 가다 보면 콘크리트로다가 이렇게 해서 도로변부터 저쪽에다 접도구역화 써 있어요. 일반적인 도로는 약 5m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속도로 같은 데는 한 20m 떨어져 있고 그러면 거기다 접도구역이라 가지고 콘크리트 팻말로 다 박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접도구역이니까 건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로로부터 접해 있는 구역이다. 접도라는 건 도로에서 접해 있는 구역이다. 도로부터 접해서 요 구역 안에는 건물 짓지 말랍니다. 그 뒤쪽으로만 건물 자라. 이런 제한을 받는 접도구역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라는 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 대신에 따로 적용하는 게 있어. 나중에 건축법에 가보시면 건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건축선이라는 거로다 건물 짓는 걸 제한합니다. 도로변으로부터 일정 거리 띄어서 자라 그거는 건축선이라는 거로 제한하지 접도구역이라는 건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그럼 접도구역은 어디만 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농자 거기서만 접도구역이라는 걸 적용하고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라는 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농취증. 농취증이 뭐죠?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건 자, 도시 안에 있는 농지들이 또 있어요. 도시 안에도 농지가 있거든요. 아직 개발이 안 된 농지 땅에서. 근데 그걸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농지를 취득할 때는요. 아무나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농사지을 자격 있는 사람만 취득하라. 이렇게 여기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은 사람만 농지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때는 농취증이라는 게 있어야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 없을 텐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시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농사지을 목적보다는 태반이 건축물 지을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과 관계가 없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중에서도 무슨 지역? 요거 녹지지역.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들을 취득하는 건 농사지라는 말이지 거기서도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거거든 주로. 그건 농사 짓는 목적이지 건물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취증을 취득할 때는 그때는 뭘 정한다? 농취증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 안에 있는데도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 없어도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어떤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할 때 그때는 농지증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지증 없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도시적인데 그중에 녹지적입니다. 이번에 녹지역에 있는 농지를 내가 취득하게 해야 된다. 거기다 뭐 하려고? 도로 만들려고, 공원 조성하려고, 학교 지으려고 취득한대.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취득한대. 그때는 이건 농사질 목적이 아니잖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공익 목적이니까 그때는 농지증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전체를 한번 묶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말이 참 어려워. 첫째, 원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이라는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없어도 된다.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중에서도 무슨 지역에서는 녹지지역 안에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농지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할 때 그때는 비록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할 때는 녹지증 없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머리 참 돌아버려. 그죠? 자, 다시 한번 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농지증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유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걸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없어도 된다. 그런데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서는 발급받아야 된다. 그런데 녹지지역 안에서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할 때는 없어도 된다. 도대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네 번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헐지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원칙은 농지증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없어도 되고요. 다만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필요할 때는 없어도 돼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뭘 봤죠? 용도지역에 관련된 것들을 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단다? 용도지구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럼 용도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용도지구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용도지구는 또 몇 가지가 있다냐? 현재 법률에서는 9가지 용도지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되냐? 자, 내년 4월 달부터입니다. 2018년 4월 달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12월 달이니까 내년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할 때는 올해 이제 시험으로 보여야 돼. 그때 여러분들 시험범위에서는 이게 개정된 내용이 시험범위로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는요. 이렇게 되지 않고 일부 내용이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일부가 없어지고 또 통합되고 그리고 새로운 게 생기면서 총 9가지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 암기법을 새로 정리해야 됩니다. 기본서에 있는 순서대로 외우면 못 외워집니다. 법률 순서대로는 법률에 써 있는 대로는 못 외워. 그래서 이거 한 2시간 반 동안 제가 또 뒤지라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2시간 반을 연구한 겁니다. 단어 9개 단어를 갖다 놓고 배열을 바꾸면서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단다? 9개 용도지구 종류는 외우는 방법 특, 취, 개, 방, 보복, 경, 고라고 합니다. 자, 용도지구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단다? 총 9가지가 법률에서는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9가지 현재. 그래놓고 특, 취, 개, 방, 보복, 경고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죠? 여기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한다. 이렇게 올 겁니다. 지금 여기 그림 한번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죠? 여기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지금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개는 아무리 봐도 특별히 취급할 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바둑이 같습니다. 그냥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좋다고 흔들고 있는 이 개인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이런 개가 아닙니다. 맹견을 말합니다. 요새 여러분들 반려견 가지고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개가 맹견을 기르다 보니까 이런 개가 뭐죠?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 개를 말합니다. 특별히 취급하는 개는 모든 개가 아니고 맹견을 말한다. 예, 셰퍼트라든지 그런 도사견 이런 것들이죠. 또 사냥개 이런 것들. 이게 바로 특별히 취급할 개들입니다. 근데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특별히 취급할 도사견이나 그런 맹견이 나를 보고 뭐죠? 으르릉거리고 방방 뜹니다. 방방 뜬다는 건 나를 물으려고 방방 뜬다는 얘기입니다. 나 뭐 해야 되죠? 도망갔다가는 그냥 와서 콱 물어버립니다. 그때는 나도 그 특별히 취급할 맹견을 바라보고 나도 꼬나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네가 날 물어버리면 나도 너 콱 물어버릴 거야. 바로
보복을 경고해버리면 개가 꼬리 내리고 깽깽거리고 도망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특별히 취급할 개를 만나면 그때는 도망가지 마시고 그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여러분들이 뭐란다? 네가 나 물어버리면 나도 너 콱 물어버릴 거야. 근데 사실은 콱 물어버린다. 널 그럼 보신탕으로 해먹는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반려견들 기르고 있는 분들이 또 상당히 반발할까 봐서 그 말을 하지 말래. 또 하지 말라놓고 또 말은 또 다 하고 앉아있네. 사실은. 그래서 그건 특별히 취급할 개가 날 보고 방방 뜬다? 그럼 나도 너 꽉 물어버릴 거야. 라고 보복을 경고한다.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여러분 몇 가지 9개 단어를 먼저 외워둡니다.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한다.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아셨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외우시면 금방 외울 겁니다. 자, 그럼 머리째만 외워도 뭐합니까? 단어가 연결되죠. 첫째, 특이 뭐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취락지구입니다. 개발지능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 새로 통폐합한 거야. 보호지구.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 새로 신설된 겁니다. 복합 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는 옛날부터 있던 건데 이 고도지구가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걸 고도지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9가지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한다. 아셨죠?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복합 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라고 해서 9가지가 법률에서 규정하고는 용도지구 종류고 내년 4월달 가면 여러분들 이제 4월달쯤 진행되면 그때 가면 다시 이걸 세분화시키는 게 다시 나올 겁니다. 시행령이 그때 나옵니다. 시행하는 게 4월달이니까 그때 시행령이 다시 나와요. 그때 시행령에서 행위자리나 그 밖에 세분화되는 것들이 나올 건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나오면 다시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더 정리할 것이고 지금은 요 9가지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도지구 종류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번에 시험 문제 났던 게 용도지구는 법률에서만 규정하고 있다냐? 아닙니다. 시도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 종류가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시도조례나 또는 대도시조례에서 추가적으로 더 새로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된 게 있었는데 어쨌든 용도지구 종류 현재는 9가지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본 이번 시간에 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복습을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보는 건 뭘 봤었죠? 용도지구 몇 가지 21가지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 같은 거 함부로 짓지 못하도록 행위 제한이란 효과가 발생한다. 행위 제한이 발생한다. 그때 행위 제한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첫째,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건축 제한. 두 번째, 대지 안에다 건물 너무 뚱땅하게 짓지 말라. 건폐율 제한. 대지 안에다 건축물 너무 쭉쭉빵빵으로 짓지 말라. 용적률 제한. 이렇게 3가지 행위 제한이 있는데 그중에 건축 제한이라고 하는 건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는 걸 건축 제한이라 한다. 건축 제한이 뭘 한다? 용도 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각각의 용도지마다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고 제한하는 걸 한마디로 말한다? 건축 제한이라 한다. 그 중에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더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예, 건축할 수 있는 걸 열거합니다. 그런데 크게 4가지. 준자 들어가는 용도지역들.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모든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준상에는 계획을 차려요. 준상계획. 요 들어가는 이런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을 들어가 보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이라는 걸 열거하고 있더라. 조례에서 또 규정해서 건축할 수 없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을 규정하고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로 같은 거, 그런 거, 공원 같은 건 내가 만들고 싶은 아무 데나 만들면 되지 용도지역에 따라서 이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 짓는 건 규제받지 않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두 번째, 건폐율. 네 멋대로 함부로 뚱땅히 짓지 말라. 건폐율 제한이죠. 그래서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거 함부로 너무 넓게 지지 못하도록 건폐율은 몇 퍼센트 이하로 줘라. 50% 이하로 줘라. 70% 이하로 줘라. 20% 이하로 줘라. 이렇게 주자는 걸 건폐율 제한이라는데 21개 용도지역마다 각각 얼마씩 제한한다? 시행령상 보시면 그 최대한도가 55, 66, 57, 9887, 777, 222, 224, 22. 이거 봐. 55, 66, 57, 9887, 777, 222, 224, 22라고 이렇게 건폐율 제한이라는 게 최대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저걸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용적률 제한. 근데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그때 대지 면적에 비해서 요 연면적이 요거 다 합친 거, 각 층별 받으면서 다 합친 거 연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 용적률이라고 한단다. 그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지하층 면적, 지상층인데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용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 구역 면적. 근데 경사진 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건축법에서 다시 나와요. 그런 네 가지. 지하 주차장은 왜 만들었다? 전쟁 발생했을 때 피난하여 대피하는 곳. 지하 주차장 피난 대피. 이 네 가지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을 계산할 때 제외시키는 것들. 그때 용적률도 21개 용도지마다 몇 퍼센트 이하로 주라고 제한받는데 어떻게 온다? 상준공주, 녹, 관농자라고 해놓고 각각 1500, 500, 400, 300, 100, 80 해놓고 그 다음에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500 밑에 공업지역은 준일전에서 400, 350, 300 주거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3, 2, 1, 2, 1 해놓고 각각 300, 250, 200, 150, 100 녹지지역은 원래는 100인데 보전 녹지역은 80으로 내려가고 관농지역은 원래는 80인데 계획관리지역만은 100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계획장권은 계획관리지역은 100, 계획장권. 그 다음에 보전 녹지지역에서 뭐다? 80을 했다. 보전 녹지역은 80, 80을. 보전 녹지지역에서 80을, 80. 이렇게 해서 에어들 것.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서 아주 출제지 잘 되니까 이런 걸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아직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미정지역. 여기는 무슨 용도지역을 할 건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런 지역에서의 건축자나 건폐율 용적률 제한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걸 적용하고 아직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이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도시지역하고만 돼 있으면 그 안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무슨 건축물을 짓는다? 보전노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고 아직 미세분 관리지역하고만 돼 있지 아직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아직 지정되지 않았으면 그때는 그 미세분 관리지역에서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게 두 가지겠다. 접도구역하고 농지지역은 원래는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농지지역은 녹지지역에서는 원래는 적용하는데 다만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용도지구 종류는 현재 법률에서는 몇 가지가 있다? 9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하라.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라는 9가지 용도지가 있고 세부적인 건 이제 2018년 4월 달에 시행령이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더 보기로 하자. 여기까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용용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개도시수. 바로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다음에 용도구역. 그 용도구역에 관한 것들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